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인 아이 둘 있는 엄마입니다. 집에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마누라보다 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 때문에 늙어갑니다.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8개월 동안 일을 안 나갔어요. 며칠 전에야 겨우 일자리 잡아서 다니고는 있지만 또 언제 그만두고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막 4살 된 딸아이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은 신경도 안 쓰이는지 그냥 막 나가네요. 잔소리해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화가 나서 아이들을 안고 새벽녘에 나가 해가 떨어지고 하늘이 캄캄할 때 집에 안 들어가도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도 없고 집에서 컴퓨터하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맥이 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놀 거 다 놀다가 생활비가 없고 쌀이 떨어지고 휴대폰이 정지되고 전기가 끊길 때가 되니 일을 할 거라고 나가네요. 시어머니도 기가 찹니다. 아들이 딸린 식구가 있는데 백수지 탈 동안 몇 번을 들락날락 했는데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더니 첫날 하루 일 갔다 오니 남편한테 아이고 힘들지? 고생했다 우리 아들. 정말 시무나 남편이나 그런 걸 지켜보고 있는 저나 눈귀를 파내버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남편도 직장 다니고 저도 일 다니고 같이 맞벌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들 맡기고 제가 출근하고 이런 형식으로 몇 달을 그렇게 봐주셨을 때는 참 시모가 고마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 남편이랑 좀 싸우고 나갔거든요. 저녁 7시쯤에 퇴근하고 직장에서 나오니 직장 앞에 남편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화해하자는 건가 보다. 사과하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조금 설렜습니다. 차 안에 딱 앉으니 시모가 화가 났답니다. 그것도 저한테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소 같이 웃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리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화가 나? 싶어서 남편한테 어찌된 일인지 말해보라 했더니 제가 집에서 나가고 2시간인가 지나서 남편이라는 중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쑥 나갔다고 이럴 거면 시모가 애기들 안 봐준다고 지금 당장 집에 갈 테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더군요. 한순간 시모가 미쳤나 싶었어요. 눈 뜨고 꿈 꿨나? 아니면 화나게 했던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졸았나? 난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사과하라네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던지라 제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완전 후회가 되네요. 그때 시모랑 사이가 틀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따졌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무슨 말만 하면 버릇인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저한테 손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뻔히 며느리가 듣는 앞에서 친정엄마를 가리켜 느그엄마 하는 시모가 있을까요? 며느리한테 지랄하지 말라고 욕하는 시모가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사돈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거기다 대고 시모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다가 돈을 빌렸답니다. 300만 원을요. 한 달, 늦어도 2달 뒤에 꼭 갚겠습니다. 대신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3년 동안 못 받고 있다네요. 돈 금액을 떠나서 그게 사돈한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네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생각이란 게 없는 시모 때문에 이혼하고 싶고 살기 싫어요. 갓 4살 된 딸아이와 갓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을 봐서 지금 이때까지 결혼 4년 동안 참고 또 참아가면서 살았던 거였는데 점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이렇네 저렇네 말하면 남편이 마마보이라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싸우자니 말빨로 밀리고 정말 지금 결혼 4년 동안 싸워서 제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이 잘못해서 싸웠는데도 결국은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그런 형식이랄까요?
시댁과 친정과의 차별도 이제는 싫네요. 시모 시부가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면 마누라가 피죽이 돼 있어도 당장에 짐 싸서 시댁 가서 애들 보여드려야 하고, 친정에서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 다음에 가자 하더니 또 미루고 결국은 반년에 한 번씩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 번 갑니다. 그래놓고 사위로서의 예의는 다하는 거라는 개소리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누구는 앉아있어도 보고 싶은 손자 손녀가 찾아오고, 누구는 보고 싶으면 사위 눈치 보면서 찾아가야 되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지 부모 소중하면 내 부모도 소중한데 지가 필요할 때만 처가를 찾네요. 금전적으로 후달리거나 할 때만 처가 찾는 사위는 쓸모없죠. 정말 남편이나 시모나 보면 살기 싫습니다. 확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할 때도 친정 가서 한다고 하니 남편 눈치 시모 눈치 보면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온몸이 쑤시네요. 아, 정말 애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아니다 평생 이러고 살 거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미치겠어요. 댓글 1. 어디서 그런 놈을 골랐어? 어후, 내 업장이 무너지네. 내 친언니였으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당장 이혼시켰어. 댓글 2. 남편이 잘못해서 싸웠는데도 결국은 제가 잘못한 게 되는 그런 형식이랄까요? 이거 진짜 개공감함. 이런 종자 있어요. 답 안 나옵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인연을 끊는 수밖엔 별 도리가 없는데 님은 어쩌시겠어요. 결혼해서 애까지 있으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 인생, 님 인생 그리고 님 부모님까지 숙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3. 참 무책임하고 정신 나간 인간이네. 남편이란 작자가. 애둘 딸린 가장이라는 사람이 8개월 동안 벌지도 않고 실직 상태로? 기가 찹니다.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불안하지도 않으세요? 먹을 것 떨어지고 핸드폰 끊기니 그제서야 일을 한다고요. 나 참 어디서 그런 놈을 지 엄마랑 지 아빠랑 셋이 살려고 하세요. 무슨 정신머리인지 사돈댁에다가 돈을 빌립니까? 거지 근성 대박!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정리하고 이혼하세요. 그 엄마의 그 아들 똑같네. 댓글 4.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은커녕 글쓰님을 축내고만 있는데 이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식 핑계를 댄다고 하더라도 저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 님이 혼자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몸 미련이 남아서 그런 종년 취급 받아가며 사시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 댓글 5. 갈라서라 마라. 제3자 입장에서 함부로 말할 건 안 되지만 그런 쓰레기 데리고 여태껏 어떻게 살았대요? 애들 때문에 산다는 건 옛날 우리 엄마들 시대에나 있었던 법한 일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님 말씀대로 평생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시모가 정신없어도 남편이라도 내 편이면 살지만 남편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네요. 요즘은 널리고 널린 게 편부모 가정이고요.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정이 좋지만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애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가 있는데도 무책임한 남자, 저런 시모 없는 편이 낫습니다. 요즘은 편부모 가정 지원이 많습니다.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면서 애 아빠한테 양육비 안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희 막내 이모 애들 아빠한테 10년 고생하고 이혼하고 온 지 3년째. 같이 살 때보다 훨씬 살기나 낫습니다. 애들 아빠랑 살 때는 친정 도움도 못 받고 애들 상태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애들 완전 인간 됐어요. 친정 도움이라는 게 꼭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도 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남편이 일을 그렇게 나가지 않아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혼 사유고요. 직장 그런 식으로 다니는 것도 이혼 사유 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단 신랑이 직장을 그런 식으로 다녔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 본인이 그런 대우를 당하는 것, 시모의 폭언, 신랑의 폭언 모두 증거로 남겨두세요.
아직 살아가실 날이 더 많잖아요. 남편과 시모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의 미움이 결혼한 지 2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것저것 볼일을 보고는 우리 집에 오십니다. 선물 받은 사과 가져왔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와봤어. 등등 이러면서 알아서 오십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셔서 싫어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된장국 많이 싱겁다. 기본적인 요리도 못하는구나. 며느라, 시어머니 본 좀 받아서 청소 좀 깨끗이 해라. 돼지우리도 아니고 집이 이게 뭐니?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거에 일일이 트집을 잡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잔소리하지만 남편은 무신경합니다. 또 시부모님이 잔소리하시러 집에 오셨길래 여보, 당신이 집에 오시는 거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 좀 해줘. 라고 호소해봐도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신경조차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의 말씀에 악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고 반박도 합니다.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소금을 적게 넣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청소 별로 깨끗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해봤지만 싫은 소리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느니 뭐니 남편은 눈앞에서 제가 잔소리를 들어도 편을 들어주거나 하는 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년째 매달 시부모님께 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 드리는 게 이유이지만 솔직히 생활은 어렵습니다. 무심한 남편에게 용돈 드리는 걸 그만하자고 얘기해봐도 부모님께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매월 50만원씩 고정 지출이 생기면 생활이 확실히 쪼들립니다. 딱히 시부모님이 가난한 것도 아니신데 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남편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혼할 때 이미 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월 50만원이 20년이면 정말 큰 돈인데 정작 고마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겨우 50만원 보내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 그렇게 당당하려면 쥐꼬리만한 용돈 더 주던가. 제가 반박할 때마다 용돈을 인질 붙잡듯이 억지 부리시며 증액을 요구해 오십니다. 달라고 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내드렸더니 당연히 줘야 하는 거로 바뀌더군요. 흔히 말하는 호의가 권리가 된 셈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저녁에 여느 때처럼 시부모님 두 분이 다 같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근처에 일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와봤어. 근처라고 해도 도보 10분 거리에 사시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 아무 일 없으면서도
꼭 뭔 일 있어서 오는 것처럼 말하십니다. 마침 저녁 시간에 오셔서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메뉴는 된장국과 시금치입니다.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식사에 돈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새 매번 같은 메뉴에 돈 없어서 먹는 밥 같네. 아들한테 이런 풀떼기만 먹이면 어디 힘이라도 쓰겠어? 며느라, 된장국이 무슨 된장향만 나는 것 같아? 너무 싱겁고 맹물이야 맹물. 계속 이런 식으로 간 맞출 거야? 지금 여유가 없어서 반찬은 이것뿐이에요.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계속 말하지만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굳이 싱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전체적으로 싱겁게 먹자고 부탁도 했고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용돈 주는 것 때문에 너희 갑자기 가난해졌어? 아들 대기업에 다니고 돈도 많이 벌면서 그 정도 용돈은 아무렇지 않잖아.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냐?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 명품 가방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 쓰니까 풀떼기만 잔뜩이지. 쇠가 빠지게 돈 벌어오면 뭐해? 허튼데 다 쓰는데. 아들 생각하니 눈물이 다 난다. 그 가방은 10년 전에 산 거고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정말 눈치는 개나 져버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네. 용돈 주는 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150만 원 정도 받아야 하는 걸 참고 있는 거야. 눈치가 이렇게나 없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올려주고 더 많이 준다는데 겨우 그거 주면서 여유가 없다느니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 그거 보태서 나아질 것 같으면 그 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으니 너희들 그냥 써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보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 안 드려도 티도 안 날 테고 저도 욕 안 들어도 되고 어머님 아버님도 화낼 일 안 생기시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계속 드렸던 것 같네요.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남편 고기 반찬도 좀 해먹일게요. 풀떼기 좀 다 치워버리고 고기 반찬 좀 해. 네, 식사 다 하셨으면 치울게요. 언제쯤 가실 거예요? 이제 갈란다. 다음에 또 오마. 허튼데 돈 쓰지 말고 좀 아껴 써. 다음에 왔을 때는 고기도 좀 내놓거라. 그리고 시부모님은 돌아갔습니다. 용돈 드리는 걸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고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노후 대비가 부실했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또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라, 왜 돈을 안 붙이는 거야? 벌써 석 달이나 안 보냈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생활이 힘들잖아. 시아버지가 전화를 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 보내. 앞에 2달 까먹은 거 뭐라 안 할 테니 합쳐서 석 달치 붙이도록 해. 아버님, 얼마 안 됐는데 까먹으셨어요? 저번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돈 주기 싫으니 이제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녹음한 게 있으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재생할 테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녹음한 걸 들려드렸습니다. 맞죠? 저번에 말씀하신 거 이제 기억나세요? 두 분이 동의하셨잖아요. 아니 너는 어떻게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냐? 저번 건 기억 안 나니까 무효야. 그러니 다시 보내. 꼭 보내. 말이 끝나자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하신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방금 아버님한테 전화 왔는데 다짜고짜 용돈 안 준 것까지 포함해서 바로 달라 하셨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압류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빚졌어?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빚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원래도 아빠 가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 안 돼서 경마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었나봐. 근데 뭐 맨날 지기만 하니까 빚도 제법 졌대. 엄마는 명품 좋아하고 씀씀이도 해프니까 늘어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나봐. 원래 빚 갚는데 도움받으려고 매달 돈 붙여달라는 거였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안 보냈는데도 평소처럼 쓸 거 다 쓰면서 생활했나봐. 그러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안 도와줄 거니까 그냥 무시해.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생활비 50만원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기울진 않을 텐데 얼마나 대책 없이 쓰고 감당 못할 빚까지 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드려야 할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무시해야 할지. 남편에게 정말 무시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뭐 지금은 그 돈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주지 마. 그리고 계속 재촉하면 내 핑계를 대도 되고. 남편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시부모님께 전달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곳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오신 게 반갑지 않은 티를 냈습니다. 집이 없어졌어. 네? 벌써 집을 뺏겼어요? 저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조금씩 밀린 지 좀 됐었는데 이번에 압류 들어오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집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용돈도 끊기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됐어. 엊그제 집이 낙찰돼서 이제 살 곳도 없다. 평소와 달리 진심으로 침울해하는 기색이셨습니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집까지 이르신 거죠. 사정은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왜요? 저는 단점뿐인 며느리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게 해주며 고맙다고 해야지. 이래서 기본이 안 된 것들은 정신교육부터 해야 해. 효도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평소의 모습을 되찾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보다 지금의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 백수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저는 최대한 난처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말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회사 그만둔 거야? 정년까지 어떻게든 다녀야지.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요샌 정년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 받는데 신청하라는 압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신청했어요. 연금 받으려면 10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든 다닐랬지만 방법이 없다네요.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구조조정인 거라. 남편이 저번에 회사에서 크게 실수한 게 찍혀서 1순위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금 받을 때까지
저희도 어떻게든 생활해야 해서 정말 함께 살 여유가 없어요. 하고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니까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살 집도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은 두 분 생활하시는 건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저희도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할 말만 딱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외쳤지만 잘 안 들려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이 회사에서 찍혀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희망퇴직 모집이 있어서 신청했을 뿐이고 원래 하고자 하던 게 있어서 계획하에 그만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남편이 정말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몰래 꽤 시부모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 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몇 달 뒤면 남편이 준비하는 사업에 맞춰 이사도 할 예정인데 이제 이사까지 가게 되면 더는 시부모님과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나중에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살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알겠지만 원인은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성격도 평범해서 대하기 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편견을 갖지 않았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펑펑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도 시아버지와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장례식 등이 끝나고 진정될 무렵 시어머니의 성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밥을 해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불고기 진짜 맛있네?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정말 맛있다. 엄마도 맛있지? 그러게 짜지 않고 괜찮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만들어 줄 수 있어? 재료 있으니 해줄게. 남편이 제 요리 칭찬해 주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해줬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의 방에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라, 아들한테 칭찬받고 신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다. 신난 건 아닌데요. 저녁 차리고 해서 예의상 하는 말인데 칭찬받고 해볼래 하다니. 저런 말을 들으면 오만하게 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 좀 하도록 해라. 애초에 아들이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맛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내 말 알겠지?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변명은 됐고 시끄러우니까 얼른 방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방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불러놓고선 빨리 나가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이때 저는 시어머니 기분이 나빴을 뿐인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언제나처럼 상냥한 시어머니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조금 지나서 혹시 외로우신 건가 생각도 해보고 다른 이유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의 아니람에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날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도 도와주었지만 오늘은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되어 방에 가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방에서 안 나와서 보러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것도 안 돼? 아이, 귀찮게 하네. 너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방에서 나오라는 거지? 알겠어. 나가줄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걱정됐을 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착한 척 연기해도 소용없어.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은근히 척척척 하더니 아들도 그런 식으로 꼬신 거 다 알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엉뚱한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확증이고 뭐고 없었지만 제 촉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말을 걸면 또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건 또 싫었나 봅니다. 나를 거실로 불러놓고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여기 와 있는데 주전부리라도 가져오던가. 내가 말 안 하니 가만히 있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아, 됐어. 내가 할게. 정말 이렇게 센스 없는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진짜 여기가 지옥이네. 아들은 이런 애가 어디가 좋다고 결혼한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말하시게 놔두면 기분 좀 풀리실까봐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신공격을 받고 혼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날의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온종일 이럴까 싶어 우울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니 그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수고 많았어. 많이 피곤하지? 어서 씻고 푹 쉬어. 오늘은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엄마, 오늘 뭔 일 있어요? 기분 나빠 보이는데. 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지금까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에게도 태도가 달랐습니다. 며느라, 오늘 저녁 김치찌개랬지? 맛있게 잘 부탁해. 네, 맛있게 준비할게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금방 밥 차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당황스러웠지만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둘러댔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맛있게 김치찌개를 만들어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많아 혼란스러운 하루였지만 내일이면 평소와 같은 나날이 될 거라고 믿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하셨고
남편이 돌아오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아무렇지 않게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을. 짜증나는 것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저를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에게 말해도 제 말을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친어머니고 저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출한 줄 착각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한 거였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욕하는 걸 들었기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욕을 하고 그래? 뭐가 불만이야? 시댁살이 서럽게 만들지 말고 괴롭힐 생각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모처럼의 기회였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했어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하고 우울증까지 생길 무렵에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뭐니 해도 생리를 안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보니 2줄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임신 10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기일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조금 태도를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출산을 경험해본 시어머니라면 임산부인 저에게 조금은 상냥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 따위가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면 여기 청소가 안 됐잖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시 해. 청소하고 있을 때는 며느라, 나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솔직히 그 정도는 스스로 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말할 수 없었고 얌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한 후에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힘들지 않아?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게. 라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와줬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휴일에도 온종일 제 손발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의 괴롭힘은 괴로웠지만 남편에게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기검진 때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성별을 말했습니다. 둘이서 정말 좋아해줬습니다. 여자라면 예쁜 옷으로 사둬야겠네. 소꿉놀이 같은 거는 미리 연습해둬야 하나? 남편은 벌써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쁜 공주님, 건강하게 잘 커서 얼른 보고 싶네. 그리고 힘들거나 곤란한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도와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남편 앞에서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한 거죠. 속내를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부정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계속했고 이제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라니 정말 가지가지하네. 이제 누가 대를 이을 거야? 성별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원하지 않았던 성별의 아이라고 화를 내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이었어도 크면 딸이 좋았을 거라고 불평할 게 눈에 훤했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체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며느라, 얼굴이 점점 커지네? 나 안 본다고 계속 먹어대니까 몸이 산만해지지. 누구는 임신 안 해봤어? 임신한다고 다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임신했으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낼 리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도 시어머니는 시침이 떼기만 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은 벌써 엄청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몸 회복 다 하면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겠대. 정말? 진짜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놓으랬어.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해야겠네.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심도 아닐 테고 남편에게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말일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온 뒤부터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육아와 양립이 힘들었습니다. 딸도 귀엽고 집안일도 그럭저럭 해내고 있었지만 변함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나날이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한테 다 말하기에는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챙겨주고 있었고 출산하고 나서는 미안할 정도로 챙겨주고 있는데 괜히 제가 입을 놀려 서로 얼굴 붉히게 될까봐 그냥 혼자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더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날도 집안일을 한바탕 끝내고 거실에서 딸을 돌보는데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얘! 아직 빨래 안 돌렸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도대체 언제 돌릴 거야? 남편이 나중에 작업복이랑 같이 빨아달래서 아직 안 돌렸어요. 말대답 꼬박꼬박 할래? 너 애 볼 시간 있으면 건조기 안에 든 옷이라도 먼저 빼놔. 어휴, 정말 쓸데없는 딸이나 낳은 게.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해놓고선 어디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딸 낳은 주제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애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기분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딸에게도 싱글벙글하며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마법을 쓰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솔선수범해서 밥을 짓고 빨래도 했습니다. 참으로 며느리를 잘 보살피는 착한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잠자코 시어머니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회사에서 못다한 일을 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며느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어떤 거요? 시어머니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니 의문이랄까 공포라고 할까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야. 전달받은 물건은 귀엽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 살짝 열어보니 거기에는 파란색 아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란색이라 의문이 들었지만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 옆에는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 인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남자아이용 아니에요? 저는 파랑이니까 남자애, 분홍색이니까 여자애 라는 편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손녀에게 주는 선물인데 아무리 봐도 남자아이용으로 보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맞아. 둘째 동생을 위한 선물이야. 둘째요? 그래. 네가 딸 낳아서 집에도 폐를 끼쳤잖아. 생리 다시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들어있어. 읽어봐. 저는 아기 옷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카드를 읽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딸을 싫어해. 아들을 좋아하지. 계속 속상해하고 있어. 내 덕분에 남편 속마음도 알게 되고 고맙지? 내가 다 너를 위해 좋은 일 하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 카드를 보내놓고 좋은 일을 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거 제발 그만요, 그만. 그렇게 말하고 쓰레기통이 부서질 듯 힘껏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 아니, 며느리가 내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뭐야. 너 진짜 그랬어?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이 저보고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선물 버렸어. 왜 그랬어? 선물을 왜 버린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쟤 뻔뻔하게 대답하네. 아들아, 쟤 눈빛 봐봐. 아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같이 살겠어? 잠깐만 엄마. 너 빨리 말해. 왜 버린 거야? 지금까지 가끔 얘기했던 제 말들을 기억하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 속에서 아기 옷과 카드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런 짓 하고 있어? 내가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싫어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어. 나는 지금 내 애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그런데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내가 괴롭히지 말랬잖아. 도대체 왜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거야, 내 핏줄은 이제 너뿐인데 남이 며느리에게 뺏기는 것 같았어. 내가 싫어하면 언젠가는 이혼할 줄 알았지.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이유로 저를 괴롭혔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욱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이유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엄마가 원해서 같이 살았는데 남들이 절대 그러지 말래도 엄마 말을 들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말을 퍼부을 줄은 몰랐던 것 같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금붕어처럼 입을 꿈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따위는 할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사하자.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 실수야. 엄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같이 안 살았을 거야.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사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 애도 안 좋아지겠어.
이런 할머니는 없어도 돼. 그냥 죽었다고 말해줄 거야. 죽었다고 말할 거라니 상처받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고 이사갈 집이 정해질 때까지 시어머니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얌전해졌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울어대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일이 친척들에게도 알려져서 온갖 망신을 당했고 혼자 외롭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좀 더 용기를 냈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